서울의 겨울 아침은 차가웠다. 지은은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켰다. 어제 저녁 부산에서 올라온 엄마의 택배 상자가 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 안에는 갓 담근 백김치, 갈비찜, 멸치볶음, 그리고 작은 유리병에 담긴 손수 만든 젓갈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김치의 향을 맡으며 살짝 눈을 감았다. 익숙하고도 그리운 냄새였다. 엄마의 손맛이 배인 이 음식들은 오늘 시어머니 한정임 여사의 칠순잔치 전 아침 식사로 내놓을 생각이었다. 잔치 음식은 점심부터 시작하니까 아침엔 간단하게 김치찌개랑 밥만 차리자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지은이 김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뒷문이 열리고 차가운 기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기운의 중심에 한정임 여사가 서 있었다. 머리끝까지 잘 다듬은 펌, 진주 귀걸이, 고운 한복 차림으로 그녀는 여느 때보다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이게 뭐야? 그녀는 김치통을 노려보며 날카롭게 물었다. 부산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예요. 아침 식사로. 지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여사는 손을 뻗어 김치통을 식탁에서 밀쳐버렸다. 통이 떨어지며 뚜껑이 열리고 김치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짙은 향이 방 안에 퍼졌다. 이런 냄새 나는 걸 잔칫날에 내놓겠다고? 여긴 너희 시골집이 아니야. 손님들 코 잡히게 하고 싶어. 이런 거 먹고 자란 내 수준은 알겠지만 우리 집은 달라. 지은은 몸이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남편 현우도 2층에서 내려오다 장면을 목격했지만 말없이 외면하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김치를 주워 담기 시작했다. 김치 국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눈은 점점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눈물이 나기엔 이 장면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무너진 건 김치통이 아니라 엄마의 진심과 사랑이었다. 지은은 상처난 손으로 조심스럽게 젓갈병을 닫았다. 그 병은 깨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남은 것, 엄마가 잊지 말고 밥이랑 꼭 챙겨 먹으라고 했던 그 젓갈. 한 여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다 치우고 냄새도 없애. 이런 거 보면 우리 손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우리 집에 시골 냄새가 배면 안 돼.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속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분노도, 슬픔도, 모욕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결단이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젓갈병을 조심스럽게 침대 옆 협탁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무 익숙한 얼굴. 순종적이고 말없는 며느리의 얼굴. 하지만 오늘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은은 휴대폰을 열었다. 엄마에게서 도착한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도착했니? 김치는 상하지 않았지? 배추 간만이 올라서 조금밖에 못 넣었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있으니까 든든하게 먹고 힘내. 사랑한다. 내 딸. 그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의 김치를 누군가가 발로 찼을 때 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젠 달라요. 오늘은. 거울 속의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지은은 거울 앞에서 천천히 화장을 지웠다. 잔치 준비로 바쁘게 돌아가던 집안이 이제야 고요해졌다. 방 안에 혼자 남은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빛은 그녀에게 점점 멀게 느껴졌다. 결혼한 지 15년. 그동안 그녀는 시댁의 일이라면 뭐든지 묵묵히 감당해왔다. 한정임 여사는 늘 가문의 누가 되지 않도록을 강조했고 남편 현우는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이해해라는 말로 상황을 넘겼다. 이해해야 하는 건 언제나 그녀였다. 지은은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지방 소도시에서 자란 그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밥을 짓고 시장에 나가 장사를 도왔다. 그래서인지 손맛은 좋았다. 그런 그녀가 서울에서 만난 현우는 처음으로 지은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현우는 따뜻했고
말도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사랑이라 믿었고 그 믿음은 결혼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고졸에다 시장집 딸. 말은 얌전한데 얼마나 눈치 볼까? 그래도 얼굴은 반듯하네. 속삭이는 말들이 그녀의 귀에 또렷이 박혔다. 현우는 그저 웃으며 신경 쓰지 마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그녀가 평생 감내해야 할 분위기의 시작이었다. 결혼 후 현우는 친구들과 함께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했다. 초반에는 수익도 없고 투자자도 찾기 어려웠다. 생활비는 부족했고 지은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아야 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매번 돈을 줄 때마다 너무 자주 오네라며 눈치를 주었다. 어느 날 현우가 울먹이며 말한 적이 있다. 회사가 거의 망하게 생겼다고. 그 말을 들은 지은은 밤새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숙 여사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 서울 올라갈 때 말했지. 필요할 때 말만 하라고. 며칠 후 어머니는 자신이 운영하던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월세방까지 정리한 뒤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지은에게 보내주었다. 말 그대로 모든 걸 내놓은 것이다. 그 돈으로 회사를 겨우 살렸고 지은은 그때부터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회계, 문서 작업, 견적서 정리, 고객 응대까지 직함도 없이, 급여도 없이 모든 걸 도맡았다.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집안일. 그녀의 하루는 18시간 이상이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회사는 점점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현우는 대표가 되었고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사람들은 현우 씨 능력 좋다고 칭찬했다. 지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었다. 어쩌면 이 아이를 통해 이 가정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임신한 지 10주가 되던 무렵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초기 사업 당시 현우의 파트너가 작성한 허위 서류가 문제였다. 그런데 서류상 대표 이름은 지은이었다. 그녀가 서류의 이름을 빌려줬던 것이다. 그 일로 며칠 동안 조사기관에 불려다녔다. 변호사도 없이 홀로 담당자를 마주했다. 그 스트레스 속에서 어느 날 새벽 그녀는 복통을 느꼈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태아는 이미 심장이 멈춰 있었다. 병실에서 혼자 눈을 감은 채 누워있을 때 그녀는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아기 없어졌어. 현우는 침묵했고 그저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갈게라고 말했다. 그날 아무도 그녀 곁에 오지 않았다. 병실엔 텅 빈 창밖에 하늘만 있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지은의 가슴에 박혀 있다. 아무도 울어주지 않았던 아이,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던 엄마.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나를 지키지 못했어. 아이도 지키지 못했어. 엄마의 자존심도, 사랑도. 그녀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오늘 잔치에서 김치통이 바닥에 나뒹굴던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은 내 편이 없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외롭지 않다. 적어도 이제는 자기 자신만큼은 자기 편이 되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잔치 준비하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직원들이 식탁을 정리하고 꽃장식을 옮기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시계는 오전 10시 40분을 가리켰다. 2시간 후면 모든 친척과 귀빈이 도착할 것이다. 기자도 온다고 들었다. 시어머니의 사회적 이미지를 위한 중요한 날이다. 지은은 조용히 옷장을 열고 평소보다 더 단정한 블라우스를 꺼냈다.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회색 치마를 입었다.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하지만 오늘 그 침묵은 끝날 것이다. 강남의 6성급 호텔 연회장. 칠순잔치가 시작되기 전 연회장 안은 분주했다. 웨이터들이 테이블을 세팅하고 꽃 장식이 마지막 손질을 받고 있었다. 하얀 벽지에 붉은색 천이 장식된 무대 위에는 한정임 여사 7수년이라는 금박 글씨가 화려하게 붙어 있었다. 지은은 행사 총괄처럼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있었다. 카메라팀, 식음팀,
리셉션, 좌석 배치. 그녀는 실수 없이 준비를 마쳤다. 누구도 그녀에게 지시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 집안의 그림자 실무자였다. 공식적 이름은 없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 10시 58분.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외삼촌 가족. 이어서 기업 VIP들, 고위 공무원 몇 명, 동창회 친구들, 동네 성당 신도들까지 줄지어 들어왔다. 연회장은 고요하고 정제된 품격으로 가득 찼다. 한정임 여사는 연한 분홍색 한복에 진주 브로치를 달고 등장했다. 그녀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중히 맞이하며 연신 웃음을 지었다. 모두가 그녀를 칭찬했다. 자제분도 잘 키우시고 역시 여사님 풍모는 다르십니다. 현우 대표님이 이렇게 성공한 것도 어머님 덕이죠. 지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다. 아무도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대표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리 예의를 갖추어도 이 자리에서 배경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입구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지은은 숨을 멈췄다. 엄마, 강미숙. 회색 니트에 검정 바지를 입고 손에는 작고 정갈한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김치와 직접 만든 장아찌, 도토리묵, 그리고 손수 쓴 편지가 담겨 있었다. 미숙은 천천히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는 그 조용한 등장. 그러나 지은의 심장은 크게 뛰기 시작했다.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잔치라며. 딸이 며느리로 산 집 잔치인데 내가 안 올 순 없지. 이건 작은 선물. 그녀는 바구니를 건넸다.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감정을 누르며 직원에게 바구니를 맡겼다. 그리고 리셉션 데스크에 놓으려는 찰나. 이게 뭐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한정임 여사가 리셉션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건 또 뭐야? 이 촌스러운 바구니는. 그녀는 뚜껑을 열고 김치를 확인하더니 표정을 찡그렸다. 설마 이걸 우리 손님들 보는 데에 둘 생각은 아니겠지? 그게 제 어머니가. 이런 거 시장에서나 파는 거잖아.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비위생적이야. 얼른 치워.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미숙 여사가 다가왔다. 제가 준비한 겁니다. 생일이시라고 해서 뭐라도 정성껏. 한 여사는 바구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없이 그것을 한 손으로 치웠다. 바구니는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든 도토리묵이 쏟아졌다. 유리병은 깨지지 않았지만 장아찌 국물이 바닥에 퍼졌다. 연회장 입구 쪽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움직이지 못했다. 지은은 무언가가 안에서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바닥을 닦으려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만하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지만 또렷하게 울렸다. 한정임 여사는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그만하세요. 제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씀 그만하시라고요. 순간 연회장의 소음이 멎었다. 지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장사하며 저 키우신 분이에요. 이 바구니 직접 밤새 준비하신 거예요. 젓갈도 김치도 다 손수 담근 겁니다. 한 여사의 눈썹이 떨렸다. 이 자리에서 제 친정을 그렇게 모욕하신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갔다. 마이크를 잡고 숨을 골랐다. 관중 속에는 남편 현우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은 시어머니의 칠순잔치입니다. 저는 이 집의 며느리 지은입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순간 직원이 마이크를 꺼보려 했으나 지은은 이미 말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를 겁니다. 항상 뒤에 있었고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회사가 힘들던 시절 제 친정어머니가 전 재산을 팔아 현금 3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급여 없이 회사의 모든 실무를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죠. 왜냐하면 저는 시어머니께 누가 될까봐, 남편의 자리를 뺏을까봐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관중석에선 속삭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는 임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로 병원도 못 가며 홀로 조사받았고 결국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날 남편은 바빴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하라 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 회장은 정적에 빠졌다. 모든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저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후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살지 않겠습니다. 지은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무대 아래로 내려오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가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 그날 연회장에서는 더 이상 축하의 박수 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지은과 어머니가 연회장을 떠난 직후 현우는 마치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바닥에는 여전히 깨진 병과 쏟아진 김치 국물이 남아있었고 초대받은 손님들은 불편한 침묵 속에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연회장 뒤편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 검정 힐, 머리를 깔끔히 묶은 채 단호한 걸음으로 무대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연단 옆에 조용히 서서 말했다.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모두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향했다. 선아경, 현우의 전 비서. 지금은 대외협력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내부에서는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고 깊은 숨을 내쉰 후 말을 이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대표님의 비서였고 이후 외부 협력 파트 담당을 맡았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와 대표님은 일본 바이어들과 계약을 따내기 위해 긴급하게 출장을 갔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현우에게 고정시켰다. 그 시기 지은 씨는 병원에 있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지은 씨가 아이를 잃은 날이었죠. 그런데도 회사의 이미지, 계약, 투자, 그것들이 그녀의 상실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나경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건 차가운 미소였다. 사적인 관계를 말하자면 대표님과 저는 그 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출장도 많았고 회식도 있었고 그 이상도 있었죠. 연회장에는 파문이 일었다. 몇몇 친지들이 얼굴을 찡그렸고 시어머니 한정임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현우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부정해도 의미 없는 순간이었다. 나는 당신을 존경했어요. 지은이 남긴 말이 나경의 입을 통해 다시 반복되었다. 그런 여자를 두고 당신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은 건지 아시나요? 나경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한때는 그 자리에 서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지은을 대신해 그 자리에 서게 된 건 전혀 다른 이유였다. 질투가 아닌 후회였고 승리가 아닌 고백이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마치 처음으로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듯한 너무 늦은 표정으로. 그날 저녁 연회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다. 꽃장식은 시들기 시작했고 접시 위의 음식은 차가워졌다. 한정임 여사는 침묵 속에 앉아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남아있는 것은 오직 공허한 명예와 뒤늦은 후회뿐이었다. 며칠 후 지은은 서울 집을 정리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벌의 옷, 어머니가 써준 편지, 그리고 작은 반찬통 몇 개만을 챙겼다. 현우는 문 앞까지 나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이혼이 아니에요. 현우 씨. 이건 해방이에요. 나도, 당신도,
모두를 위해.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을 느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다. 지은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반찬가게 자리에 작고 소박한 식당을 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숙의 밥상, 김치찌개, 갈비찜, 도토리묵, 수육 모두 어머니의 손맛으로 만든 메뉴였다. 손님들은 이 집밥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재료를 손질했고 장을 받고 손님에게 정성껏 인사를 건넸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매일 저녁 그녀는 깊이 잘 수 있었다. 하루는 SNS를 통해 그녀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재벌가 며느리에서 밥집 사장님으로 침묵을 깬 여자, 인생을 다시 쓰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방송에도 소개되었다. 그녀의 식당은 이제 작은 동네 명소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현우가 식당 앞에 나타났다. 말없이 서 있다가 문 앞에 들어섰다. 김치찌개 하나 포장해주세요. 지은은 조용히 끓고 있던 냄비에서 국물을 떠 포장 용기에 담았다. 포장을 내밀자 현우가 말했다. 지은아, 잘 지냈어? 네. 미안했어. 너무 늦었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늦었어요.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현우는 포장을 들고 가게를 나섰다. 그녀는 창문 너머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 뒷모습은 이제 그녀의 현재에 더 이상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과거였다. 밤, 그녀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지?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내 목소리로 말하고 내 손으로 밥을 해내는 지금이 내가 본 중에 가장 당당하고 예쁜 모습이야. 지은은 조용히 웃었다. 이제 그녀는 침묵 속의 여자가 아니다. 봄이 왔다. 부산의 바닷바람에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미숙의 밥상 간판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고 그 햇살 아래 지은은 가게 앞에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백합, 국화, 그리고 작은 고추 모종까지 내가 직접 심어보라며 키운 만큼 자신감도 자란다고. 어머니의 말처럼 화분은 작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가게 안은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로 붐볐다. 주변 직장인들, 단골 할머니들, 그리고 SNS를 보고 찾아온 젊은 커플까지. 누군가는 혼자 와서 김치찌개를 먹었고 누군가는 엄마와 함께 갈비찜을 나눠 먹었다. 식당은 크지 않았지만 늘 따뜻하고 정직한 냄새로 가득했다. 지은은 주방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서 있었다. 김치찌개에 들어갈 고기 손질을 하며 그녀는 문득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요즘 재료 가격표 외우는 게 제일 재밌어. 그걸로 장 보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면 더 열심히 외워야지.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웃음은 이전보다 잦아졌고 눈물은 줄어들었다. 그녀는 이 가게 안에서 자신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다. 몇 주 전, 지은은 지역 방송국의 요청으로 인터뷰를 했다. 제목은 멈춘 시간에서 다시 걷기 시작한 여자였다. 인터뷰 중 진행자는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큰 집안에서 나와 작은 밥집을 하시면서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후회는 처음엔 조금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도망친 건 아닐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김치를 담그는데 제 손에 익숙한 소금 냄새가 배어있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아, 나는 나답게 살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녀는 이어 말했다. 사람들은 말해요. 침묵이 지혜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침묵은 때로는 방관이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요. 방송 이후 많은 이들이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처럼 용기 내고 싶어요. 저도 결혼 생활 속에서 저를 잃었었어요. 이젠 나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한 손님이 가게를 찾았다.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었다.
조용히 혼자 앉아 메뉴판을 보더니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지은은 그녀의 얼굴이 낯익다고 느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실례지만 혹시 서울에서 오신 분 아니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잠시 멈춘 시선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한정임입니다. 시어머니, 아니, 전 시어머니. 지은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김치찌개는 예전보다 더 맛있어졌어요. 드셔보시겠어요? 한정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은은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어놓았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 한 입을 떠넣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계속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한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을 하려다 지은이 손을 저었다. 그냥 드신 걸로 해요. 정리하는 인사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내 방식이었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제 방식으로 살아볼게요. 저도 저만의 자리에서 저를 지키며. 한정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떠났다. 그날 지은은 처음으로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이해는 아니었지만 인정할 수는 있었다. 누군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너지고 누군가는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누군가를 밟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밟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일기를 썼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며느리도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나는 김치를 담그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다. 나는 엄마의 딸이고 나 자신의 주인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주방을 둘러보았다. 불이 꺼진 가게는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진짜 밥상을 차렸다. 그리고 그 밥상 위에는 사랑도, 상처도, 용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